여러분은 한순간에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단 하루 만에 현대자동차의 태국 공장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갑자기 날아온 공장 철수 발표에 수백 명의 태국 직원들은 분노와 절망으로 폭발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이 태국 근로자들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소문이 급속히 퍼지며 태국 전역에 반한 감정과 불매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전역의 여론까지 반전시킬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도대체 태국에서 그들이 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현장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피 차이입니다. 태국 현대자동차 기술자였죠. 현대자동차는 제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 2000년 방콕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현대차 태국 공장은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기지였죠.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수만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 공장 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시 저희 정부는 현대차를 모범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의 성공 사례라며 언론에 자주 소개하기도 했죠.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역 부품업체들과 협력하며 태국 자동차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평온함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말 노동조합 위원장 차이아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 한국 본사는 우리를 단순 노동력으로만 보고 있다고 말이죠. 박상무는 즉시 해명했습니다. 올해 태국 법인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그에 따라 임금도 12% 인상했습니다. 이는 태국 제조업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하며 설명했죠. 실제로 현대차의 임금 수준은 태국 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료보험, 자녀 교육비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동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한 노사 갈등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노동자들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법이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언론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유명 언론인 수차다가 저녁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태국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본사 직원들과 태국 직원들 간의 임금 격차는 무려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보도를 본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보다는 여론의 흐름에 더 주목했죠. 국회에서도 프라윗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부당한 처우를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김 부장이 저를 찾아와 설명했습니다. 차관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현지 법정 최저임금의 3배를 지급하고 있고 모든 복리후생도 현지 기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국도 이제 선진국 문턱에 와 있고 외국 기업들이 태국을 단순히 저임금 생산기지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국민들의 자존심도 중요했고요. 그 무렵부터 제 마음속에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작은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태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2001년 3월 15일 주요 일간지 톱 기사였죠. 현대차 태국 공장, 한국인 간부에게만 특별 보너스 지급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수차다 기자의 단독 보도였어요. 그녀는 방송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한국인 간부들에게는 연봉의 300%에 달하는 특별 보너스를 지급했지만 태국인 직원들에게는 고작 50%만 지급했다는 내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공장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몰려나와 구호를 외쳤어요. 평등한 대우를 하라. 태국인을 무시하지 마라. 차이아 위원장은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만든 차로 돈을 벌면서 왜 우리만 차별하는가? 박상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성과급은 직책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지 국적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한 여론을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죠. 국회에서는 더욱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프라윗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물었습니다. 정부는 외국 기업의 민족 차별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경제협력입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 시민단체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난입한 거예요. 현대차는 태국을 식민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을 2등 국민 취급하고 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명백한 오보입니다. 저희는 모든 직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언론의 보도가 계속 이어졌어요. 현대차 사내식당, 한국인 전용 구역 운영 의혹, 태국인 승진 제한, 유리천장 존재, 기술 이전 약속 불이행 등등 매일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민족 자존심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긴급 강요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태국 정부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다. 현대차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현대차가 잘못했다고 말이죠.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간청했습니다. 차관님, 오해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릴 기회만 주시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언론은 연일 비판 보도를 쏟아냈어요.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박상무가 들고 온 자료의 양은 어마어마했어요. 지난 5년간의 모든 임금 지급 내역, 복리후생 현황, 승진 기록까지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태국인 부장급 직원이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기술직 팀장 중 80%가 태국인이고요. 지난해 신규 채용자 중 95%가 현지인입니다. 김 부장이 차트를 가리키며 설명했죠. 더 놀라운 건 교육 투자 규모였습니다. 현대차는 매년 직원 1인당 평균 50만 바트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 직원들과 동일한 수준이었죠. 심지어 한국어 교육부터 최신 기술 연수까지 모든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던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료로는 무엇이든 조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실제 노동자들이 느끼는 차별감입니다. 언론도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차단은 연일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현대차의 숨겨진 진실, 태국 노동자들의 눈물, 경제 식민지의 실상 같은 제목들로 말이죠. 시청률은 계속 올라갔고 반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프라윗 의원이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현대차 태국법인 사장이 지난달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않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박상무는 창백해진 얼굴로 부인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곡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그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었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지만 그 녹음은 교묘하게 편집된 것이었습니다. 원래 발언은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들과 다른 장점이 있다. 창의성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즉시 강경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동시에 현대차의 신규 투자 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어요. 현지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고 시민단체들은 현대차 불매운동을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을 사지 맙시다. 태국의 자존심을 지킵시다. 거리 곳곳에서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상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이렇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3만 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협박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현대차가 태국을 우습게 본다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말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이 없어도 태국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무너졌고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말이죠. 현대차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2001년 5월 박상무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부득이하게 태국 사업 철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웃었습니다. 협박하는 건가? 설마 정말로 철수할까? 또 현대차는 태국에 이미 1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최신 설비와 인프라가 모두 여기 있는데 그걸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김 부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최후 호소를 했습니다. 차관님, 3만 명의 태국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 주세요. 현대차가 떠나면 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사라져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위협하지 마십시오. 태국은 한국 없이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실제로 그때 중국과 일본 기업들이 태국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협상 테이블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현대차는 공정한 대우만 보장해달라고 했고 저희는 태국 국민의 자존심을 인정하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던 중 국제적인 중재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태국 외무부로 공식 서한을 보냈어요. 양국의 경제 협력과 우호 관계를 위해 대화로 해결하자는 내용이었죠.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중재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태국 내정 문제입니다. 외국의 개입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오히려 더욱 강경하게 나갔죠. 현대차에 대한 세무 조사를 확대했고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지시했습니다. 언론도 연일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수차다가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태국이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외국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졌어요. 여론조사에서도 제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라윗 의원은 국회에서 연설했어요. 이번 사건은 태국이 진정한 경제 주권을 되찾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제 식민지가 아닙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죠. 그때 현대차가 마지막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달 말까지 협상이 재개되지 않으면 단계적 철수를 시작하겠다. 저는 그 공문을 읽고 웃었습니다. 허세 부리고 있네. 설마 정말 갈까? 차이야 위원장도 자신만만했어요. 현대차가 떠나면 다른 회사가 올 겁니다. 우리에겐 우수한 노동력과 인프라가 있거든요. 노동자들도 파업을 계속하며 현대차의 굴복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현대차가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태국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한국은 우리 없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하지만 그 자신감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2001년 7월 현대차가 정말로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설마 진짜 철수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공장에서 기계들이 하나둘씩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인 간부들이 떠났어요. 그들이 탄 버스가 공항으로 향할 때 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보여주기용 철수겠지.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어요. 3만 명의 현대차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공장 앞에서 막막한 표정으로 서 있는 노동자들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이야 위원장이 제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합원들이 모두 거리로 나앉았어요.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었습니다.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던 200여 개 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몰렸어요. 지역 상권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현대차 직원들이 단골이었던 식당, 상점, 학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김씨 아주머니라는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차관님, 저희 식당은 현대차 직원들 덕분에 10년간 장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아야 합니다.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언론의 논조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 철수 후폭풍, 실업자 급증, 지역경제 침체, 심각, 협력업체 도산 연쇄 반응 같은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차다조차 말을 바꿨습니다. 예상보다 타격이 크다. 프라윗 의원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차관님, 제 지역구에서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일자리를 되돌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며 투자를 미뤘습니다. 현대차가 떠난 자리를 메울 회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옳았을까? 현대차가 정말 우리를 착취하고 있었던 걸까?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공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관님, 현대차 철수 전과 후의 경제 지표를 비교해봤는데 생각보다 타격이 큽니다. GDP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 보고서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실업자 한 분이 제게 말했어요. 차관님, 현대차가 있을 때가 더 좋았어요. 임금도 제때 받았고 복지도 좋았거든요. 지금은 일자리조차 없어요.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우연한 계기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제 오랜 친구인 기자 한 명이 저를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소피차이, 현대차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게 있다. 그가 보여준 건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수차다 기자의 개인 계좌에 매달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송금인은 니라시라는 중국계 사업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중국 자동차 회사와 연결된 인물이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니랏은 중국 최대 자동차 그룹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담당하는 로비스트였어요. 현대차가 태국에서 철수하면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차지할 계획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그 조작된 녹음 파일도 니랏의 작품이었어요. 전문 편집 기술을 동원해서 현대차 사장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거였습니다. 태국 노동자들은 한국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수차다가 보도했던 특별 보너스 차별 지급 의혹도 거짓이었습니다. 니랏이 제공한 가짜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오보였죠. 실제로는 현대차가 태국인 직원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프라윗 의원도 니랏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현대차를 추궁했던 그 모든 질의가 사실은 니랏이 작성한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경제 주권 회복이라는 명분 뒤에는 치밀한 경제 침탈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니랏은 현대차 철수 후 즉시 태국 정부에 투자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그 조건들을 자세히 보니 함정투성이었어요. 임금은 현대차의 절반 수준이었고 기술 이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 관리자 비율을 70%까지 올리겠다고 했어요. 진짜 착취였죠. 현대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현대차가 얼마나 공정하고 관대한 기업이었는지를. 태국인 직원 비율 70%, 현지 법정 최저임금의 3배, 매년 50만 바트의 교육 투자.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직접 현대차 태국 법인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봤습니다. 지난 10년간 현대차가 태국에 기여한 것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인재 양성, 사회 공헌까지 정말 모범적인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차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태국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보내서 최신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다른 태국 기업들로 이직하는 것도 막지 않았어요.
진정한 기술 이전이었죠.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싸웠던 상대는 현대차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편견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견을 교묘하게 이용한 니랏의 음모였죠. 가장 가슴 아픈 건 현대차가 끝까지 태국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철수 과정에서도 태국 직원들에게 정당한 퇴직금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했어요. 원망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였다는 것을. 그 후 현대차 태국 공장은 동남아시아 최고의 생산기지로 성장했어요. 태국 직원들의 자부심과 한국 기술진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를 발휘한 거죠. 이제는 현대차가 태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 되었습니다.